그 안은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난잡했습니다. 키스하는 남녀, 반쯤 벗은 여자들과 남자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음료들까지 처음 보는 광경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때였죠. 누군가 제 등을 톡톡 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을 떠나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40세가 됐죠. 중년의 몸으로 남한으로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게 된 것에 누구보다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한에서의 인연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는 합니다. 그때 겪었던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들 때문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의 제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이곳으로 목숨을 걸고 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북한의 실상 또한 낱낱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더라도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북한에서 완전히 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인 민호는 노동당의 고위 간부였거든요. 덕분에 우리 가족은 평양 중심가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었죠.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고급 아파트의 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고층 한강뷰 아파트에서 집세 걱정 않고 사는 삶을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전경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고는 했지만 사실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어둠을 저는 매일 느끼고 살았어요. 저의 남편 민호는 겉으로는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존경받는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그는 달랐어요. 차갑고 무서우며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했죠. 처음엔 그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본성이 드러나더군요.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부가 준비한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뭐가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호가 소리를 지르기 일쑤이기에 모두가 식사 자리에서는 긴장한 채 밥을 먹고는 하죠.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주로 다른 고위 관료 부인들과 모임을 가질 때도 많아요. 주로 최신 외국 패션이나 명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 물론 금기시되는 품목들이지만 이쯤 계급이 되면 그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 주기도 한답니다. 때로는 호화로운 파티를 주최하기도 하고 체제 선전 행사에 참여하기도 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자리들이 달갑지 않아요. 불편하기만 하죠. 하지만 그런 행사에 갈 때면 항상 최고의 옷차림으로 가야만 한답니다. 민호가 내 체면을 생각해라 라고 으름장을 놓고 맘에 안 들면 어쩔 때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생활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져요.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니까요. 또 남편의 기분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이런 삶이 제 운명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오더군요. 그렇게 새벽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에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눈이 붉게 충혈된 걸 보니 또 술자리였던 것 같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옷을 받아들며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하더군요. 시끄러워 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죠.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웅크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비틀거리며 침실로 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들어올리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무겁고 뭔가 불룩한 게 만져졌거든요. 저는 결국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소에 보던 공문서들과는 전혀 다른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서류들을 보자마자 크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은행 명세서였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던 은행이 아니었죠. 바로 해외 계좌였어요. 그것도 수백만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 있었죠. 북한에서 해외 계좌라니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이번엔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 내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기 거래였어요. 불법 무기 거래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더군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나왔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제 남편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외국 여성이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은밀한 모습으로 말이죠.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최소 2년 전부터 찍힌 것들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걸 알게 된다면, 아니, 다른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급히 모든 것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서류를 떨어뜨렸지만 어떻게든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은 전과 다름없었지만 이제는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죠. 그가 늦게 귀가할 때마다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거나 또 그 여자를 만나고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거나 때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던 어느 날, 제 절친한 친구 수민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민이는 군장성의 아내로 평양에 숨겨진 사교계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서연아, 이번 주말에 특별한 모임이 있어. 너도 꼭 와야 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어떤 모임인데? 라고 물었더니 수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세한 건 가서 얘기해.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동의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 상황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친구라도 만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약속한 주말이 되고 저는 남편에게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심하게 늦지 마라. 라고만 할 뿐이었어요. 평소라면 서운했겠지만 그날만큼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 밖으로 나온 저는 수민이가 보낸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번화가가 멀어지고 점점 한적한 교외로 향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췄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곳은 평양 외곽의 호화로운 별장이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야? 저는 수민에게 물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수민이는 짧게 대답하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그곳에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고위 관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놀란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죠. 별장의 방 안은 온갖 향락으로 가득했습니다. 술, 마약, 그리고 젊은 여성들.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의 손에는 외국 고급 상품들이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저속한 농담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놀랐어? 수민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세상이야. 여기서는 모든 게 허용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곳에 와버린 걸 후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이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향락과 사치로 가득 찬 이 공간은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죠. 완전히 불법으로 치장한 범죄자들의 소굴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방을 둘러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죠.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과 카리스마 넘치는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우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 네? 윤서연이에요. 저는 경계를 하며 어색하게 대답했죠. 진우 씨는 자신이 정치국원이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움과 동시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마치 저와 비슷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편치 않은 듯한 모습이었죠. 혹시 이런 자리 처음이세요? 진우 씨가 물었어요. 네. 친구 따라왔는데 좀 놀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배가 억지로 끌고 왔거든요. 진우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있으니 답답한데 괜찮으시면 정원으로 같이 나가실래요? 거기가 좀 더 조용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 소란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원으로 나가자 시원한 밤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마약과 술 냄새가 아닌 자연의 냄새를 맡으니 좀 살 것 같더군요. 뒤따라 나온 진우 씨는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이런 자리 정말 불편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알수록 더 그렇죠.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심스럽게 체제의 모순과 부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 위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죠. 저도 특권층이지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건 제가 늘 느껴왔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사실 저도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다행이에요. 사실 이런 말 꺼내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진우 씨의 눈빛이 안도감으로 반짝였어요. 실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희망적으로 느껴졌죠. 그의 신중함과 지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진정성에 저는 점점 이끌렸습니다. 대화를 이뤄가면서 점점 이 자리에 온 것을 후회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진우 씨를 만나게 된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죠. 마치 서로를 이해하는 동지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진우 씨와 저는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됐죠. 우리의 만남 장소는 매번 달랐어요. 때로는 평양 시내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때로는 오래된 서점의 구석진 자리에서, 또 어떤 때는 진우 씨가 마련한 비밀 아지트에서 만나기도 했죠. 특히 진우 씨의 그 비밀 아지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양 외곽의 평범한 주택 지하실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책들로 가득했죠. 서구의 철학책, 민주주의에 대한 논문들, 그리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책들까지.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진우 씨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신문이나 잡지, 서방 세계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웠지만 점점 그 내용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진우 씨의 이야기보다 진우 씨 자체에 더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의 눈빛, 말투, 심지어 손짓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위험한 상황에서 만나는 탓에 더 극적으로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우 씨가 문득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진우 씨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제가 몰래 품고 있던 감정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죠. 저도 진우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진우 씨가 저에게 키스를 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 밀어냈죠. 남편의 얼굴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미안하다며 저를 바라보는 진우 씨의 눈을 보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 또한 진우 씨에게 키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그날 밤은 길어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죠. 매우 위험하지만 절대 멈출 수 없는 마음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여전히 체제의 모순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과 은밀한 스킨십이 오갔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강렬하고 애틋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남편이 있는 제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위험한 활동과 얽혀 있다는 것. 밤마다 이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 씨와의 만남은 제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저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진우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었죠. 진우 씨와의 만남은 단순한 은밀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세계와 사랑으로의 모험이었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선전 방송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제가 누리고 있는 특권적인 삶이 이런 거짓말과 착취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 씨는 저에게 조금씩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뜻이 맞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죠. 저는 점점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어요.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저와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진우는요? 이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알게 된 진실들, 변화에 대한 희망, 그리고 진우에 대한 사랑. 이것들은 제 삶에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밤, 진우 씨와 저는 비밀 아지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진우 씨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서연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우리 탈북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탈북이라니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생각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너무나도 가고만 싶었죠. 하지만 어떡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어요. 밖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해요. 진우 씨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가족들은 어쩌지?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진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든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진우 씨의 탈북 제안 이후 저는 날마다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번엔 국제적인 무기 밀매 계획이었어요.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선 국가적 범죄였죠. 이게 무슨,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더군요. 손이 떨려왔고 눈앞이 아찔했죠. 이건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침묵했겠지만 변한 저는 더 이상 묵인할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진우 씨와 급하게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죠. 무기 밀매라니.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진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간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거예요. 서연 씨의 아이들도 말이죠. 진우 씨와 저는 오랫동안 의논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정보를 조심스럽게 수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언론에 전달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탈북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서연 씨,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에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진우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그 따뜻한 눈빛에 더욱 더 힘이 생기더군요. 네, 괜찮아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어요. 제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동시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면서 밤에는 비밀리에 탈북 계획을 세웠죠. 필요한 정보와 물자를 조금씩 모으고 탈출 경로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술에 만취한 채로 귀가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죠.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남편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죠.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는 남편을 보며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공포감이 밀려왔죠. 남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종이는 진우 씨와 주고받은 쪽지였거든요. 남편은 그 쪽지를 제 얼굴 앞에 들이밀며 고함을 쳤어요. 누구야, 이 박진우란 놈은? 감히 내 아내를 꼬시려 들어? 남편은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당신, 날 배신한 거야? 이 박진우란 놈하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곧 광기 어린 분노로 바뀌었죠. 제 입에서는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그때 남편의 손이 제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때리며 위협했어요. 배신자,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 내년이랑 그놈 둘 다 처형감이야. 불륜류는 무조건 처형인 거 몰라? 그의 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포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우와의 관계, 탈북 계획,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달려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오히려 거칠게 밀쳐져 넘어지고 말았죠. 아이들이 말릴 때마다 그들을 밀치고 손찌검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까지 다치게 하다니.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 또한 그에게 따지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외도를 한 것은 남편이었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남편인데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 우리 아이들은 왜 저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화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솔직하게 그 순간에는 너무 무서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의 눈에서는 이성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그의 주먹은 계속해서 허공을 가르며 위협적으로 휘둘러졌으니까요. 결국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짓눌려 목구멍 깊숙이 묻혀버렸고 그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품에 안은 채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공포에 질린 채 구석에 웅크렸어요. 남편의 분노와 폭력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됐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다행히 마침내 남편은 지쳤는지 잠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안고 안방으로 숨어들었죠.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달래며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고민할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아이들과 저희 안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두려움도 컸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진우 씨에게 곧장 연락했어요. 진우 씨, 우리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하세요. 오늘 밤 떠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죠. 큰아이는 13살, 작은아이는 10살이었거든요. 그들의 눈에 비친 혼란과 두려움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왜 떠나야 해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야. 여기선 우리가 안전하지 않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밤 11시, 모든 것이 조용해진 시각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진우 씨가 약속한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됐나요? 진우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복받쳐 올랐죠. 우리의 탈북 여정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양을 빠져나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으니까요. 매번 검문소가 보일 때마다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 때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다행히 그럴 때마다 진우 씨의 기지가 빛을 발했어요. 그는 미리 준비한 위조 서류들을 능숙하게 사용했고 때로는 뇌물을 써가며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죠. 또 운 좋게 마주친 동정 어린 경비병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간신히 국경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만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강을 건너다 국경 수비대에게 발각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차가운 강물을 보며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괜찮아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차가운 강물에 발을 디뎠어요.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이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죠. 아이들은 떨고 있었지만 용감하게 따라왔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을 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팔다리가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때 갑자기 멀리서 총성이 울렸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죠. 서둘러요. 진우 씨가 외쳤어요. 공포에 질린 채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끝에 우리는 마침내 중국 측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몸은 젖고 춥고 지쳤지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사실을요.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 씨는 우리를 안전한 은신처로 안내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우리는 모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탈북에 성공한 걸까요? 이제 좀 쉬세요. 내일부터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진우 씨가 말했어요. 이후 중국에서의 나날들은 마치 숨바꼭질 같았어요. 매 순간 누군가 우리를 발견할까 두려워하며 살았죠. 좁고 어두운 은신처에서 밤을 지새울 때면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진우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의 손길에서 힘을 얻으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은 마치 산 넘고 물 건너는 고난의 행군 같았죠. 뙤약볕 아래서 때론 폭우 속에서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아이들의 발에 물집이 잡히고 얼굴이 햇볕에 타들어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여전히 희망이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좋은 곳일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또 다른 고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그럼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제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태국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죠. 과연 우리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차별과 편견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 안도,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옆자리에 진우 씨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처음으로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첫 발을 디딘 그 순간 우리 가족의 눈에 비친 세상은 마치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규모와 반짝이는 조명,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죠. 밤이 되자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네온사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활기찬 거리의 모습에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수많은 상품들 앞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복잡한 노선도에 헷갈려 여러 번 길을 잃기도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던 말과 남한 말의 차이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특히 영어나 외래어가 섞인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답답했어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 또한 매우 힘들었어요. 어느 날 큰아이가 울면서 돌아왔을 때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 애들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말투도 이상하고 옷도 촌스럽대요. 우리가 괜히 온 건가요? 큰아이의 눈물 어린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진우 씨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놀아주었죠. 덕분에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진우 씨에게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진우 씨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진우 씨는 항상 우리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이모,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해줄 때면 가슴이 뿌듯하기도 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고요. 어느 봄날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죠.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에 젖었어요. 그때 진우 씨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 씨, 우리 결혼할까요? 순간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올리게 된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아빠를 얻게 되어 신이 났고 저 역시 든든한 동반자를 얻어 행복했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어요. 물론 북한에 두고 온 동포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진우와 함께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며 우리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죠.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모든 이산가족이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이 길이 때론 험난하고 고될지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준 나만에 감사해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앞으로의 저희의 길도 꼭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꽤 놀라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에서의 탈북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특히 고위 간부급의 탈북이 이어지면서 북한에서도 큰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 또한 나올 정도였죠. 오늘 사연을 전해주신 김민호 씨 또한 국가보위성에서 별을 3이나 달았던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높은 직위로 호화로운 삶을 살며 당에 누구보다 충성을 다했지만 친구가 당한 끔찍한 짓을 목격하는 데에 이어 가족까지 위험에 처해지자 결국 민호 씨는 북한의 끔찍한 실상을 뼈저리게 느껴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민호 씨의 사연을 통해 과연 고위 장성급이었던 민호 씨가 왜 탈북을 한 건지, 대체 무슨 끔찍한 실상을 목격한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된 김민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고위 장성급들의 탈북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 저희 옛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함을 겪고 그 지옥 같은 북한을 벗어날 생각을 했을지 상상이 가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 소속 소장이었습니다. 별 셋 달고 있는 고위 장성이라고 할 수 있었죠. 북한에서 별 셋이면 길거리에 지나가면 모두가 저에게 고개를 숙일 정도로 권력이 있는 직급입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오른 것은 제 나름의 능력과 충성심 덕분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제 모습이 어리석기 그지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양의 고위층 아파트 3층에서 아내와 2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한에 와보니 여기는 중간층이 좋다고 하는데 평양에서 고위층 아파트 저층에 산다는 건 김정은 측근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전기가 자주 끊겨서 걸어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층이 선호되죠. 그래서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에서 가장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저는 매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사건은 바로 제 친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상훈, 그는 조선인민군 중장이었어요. 우리는 평양 군사학교 동기로 만나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죠. 저희는 각자의 집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승진을 축하하고 가족 모임도 자주 가졌던 사이였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이봐 민호, 사실은 나 요즘 외국 방송을 몰래 듣고 있어. 이상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미쳤나?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제가 다그치듯 말했죠. 그러자 상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어갔어요. 알아. 하지만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우리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세상의 실제 모습,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고. 그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껏 쌓아온 제 삶이 무너질까 두려웠어요. 상훈아, 제발 조심해. 자네가 이런 생각하는 걸 누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제 말에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들은 라디오의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제 의지와는 다르게 충격적이면서도 호기심을 일으키는 내용들이었죠.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상훈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 영향으로 저 또한 점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믿는 체제, 이 모든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일하면서 저는 숱한 비밀들을 다뤄왔습니다.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이 제 임무였거든요. 그때는 그게 조국을 위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훈이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평양 거리를 걸으면서 주민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공포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우리는 모두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요. 상훈이와 나누는 대화는 계속됐어요.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체제의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 그의 말에 점점 더 공감하고 있기도 했죠. 어느 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 그 뒤에 숨겨진 어둠이 저를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체제를 위해 일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가진 직위, 누리는 특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게다가 가족들은 어쩌고요? 그들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갈등하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겉으로는 변함없는 충직한 장성의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큰 회의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상훈이와의 대화는 제게 독이자 약이 되었죠. 한편으로는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영혼을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고뇌에 빠져들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인지 늘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뇌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상훈이의 아내였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호 동지, 상훈 씨가 잡혀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상훈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위를 이용해 이곳저곳 수소문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어요. 당의 지시입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마십시오. 상훈이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죠. 상훈이의 체포 소식으로 인해 이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두려웠어요. 상훈이와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제 차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려움도 두려움이었지만 상훈이를 최대한 저희 능력을 이용해 가능한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랑 가족보다도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해 노력을 해보려 해도 한번 적으로 낙인 찍히면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느끼기만 할 뿐방도가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상부의 상훈이의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국가에 충성해왔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이복의 김민호 소장,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가까운 사이인 것은 알지만 친구의 일에 이 이상 더 깊이 관여했다간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면목이구나. 언제든 버려질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는 세상. 그 순간 느꼈던 공포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또한 커지게 되었죠. 결국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이제껏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일지도 몰라.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집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저를 다그쳤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어떡해요. 물론 아내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체제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아내의 모습에서 예전에 제가 떠올라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상훈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상훈이의 아이들은 제 아들인 민석이와도 친한 친구였어요. 대체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걸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이상훈의 집을 찾아갔어요. 집안은 이미 어질러진 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가족 사진이 떨어져 있더군요. 그 사진을 들어 올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인가? 이를 위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해온 것인가? 그러면서 함께 30년 동안 당에 충성을 바치며 미친 듯이 일해왔던 저와 상훈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훈이를 구해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잘못된 체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제 지위를 이용해 이상훈이 있는 수용소를 직접 방문해보는 거죠. 위험한 시도였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온갖 수를 썼죠. 다행히 허가가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성공한 계획에 저는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입니다. 수용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상훈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수용소 정문 앞에 서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녹슨 철조망 위로 까마귀들이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다녔죠. 회색빛 콘크리트 벽은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어요. 국가보위성 소속 김민호 소장이다. 시설 점검차 왔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려 애쓰며 근엄하게 말했죠. 괜히 경비병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저를 꿰뚫어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한 간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죠. 곧이어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훅 끼쳐왔죠. 썩은 음식물 냄새, 하수구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의 냄새였어요. 안내를 맡은 간부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시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에게 수용소의 시설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여기는 작업장입니다. 수감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것 같지만요. 16시간이 적다고요? 저는 창문으로 보이는 광경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들이 채찍 아래서 신음하며 일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서는 이미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나 상훈이와 가족들이 있지는 않을까 저는 바쁘게 눈알을 굴려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복도를 지나며 양옆의 독방들을 봤습니다. 좁은 창살 사이로 보이는 얼굴들. 한때는 사람이었겠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그저 숨쉬는 시체 같았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저들 중 몇이나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아마 한 명도 기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였어요. 특별 구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간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죠. 마치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별 구역의 첫방. 문이 열리자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의 첨단 세뇌 기술입니다. 안내원의 태연한 설명과는 달리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의자에 묶인 남자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24시간 동안 특수 제작된 영상과 음성, 그의 정신이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방에서는 전기 고문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자는 저도 본 적이 있었던 전직 장성급 간부였거든요. 그의 몸이 경련하며 뒤틀리는 모습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멎기 직전까지 고통을 줬다가 다시 살려내는 거죠. 제 속도 모르고 안내원은 자랑하듯 신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토감을 억누르며 표정 관리를 하느라 진땀이 났죠. 그 다음 방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갇혀 있었어요. 앙상한 팔다리, 공포에 질린 눈동자. 저들은 반역자의 자식들입니다. 부모의 죄를 대신 받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영혼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웃던 상훈이의 아이들도 저렇게 지내고 있을 생각을 하니 손이 떨리더군요. 그 다음은 재교육실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약물 주입과 심리 조작이 한창인 곳으로 그는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고위 인사들의 정신을 재구성합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이곳이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곳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한 수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상훈이었거든요. 한때 늠름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절망과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의 불빛을 읽었죠. 갖가지 핑계를 대며 저는 간신히 그와 대화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상훈이와 마주했을 때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아야만 했죠. 민호야, 여기까지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어요. 말라비틀어진 몸, 갈라진 입술, 퀭한 눈. 그의 모든 것이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곳의 진실을 알아야 해. 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짓을 당하는 걸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널 구해낼게. 약속해. 그러니 조금만 버텨보게. 제가 말했지만 저 또한 그 순간 제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죠. 상훈이도 그걸 느낀 듯 했어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저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미 늦었어. 하지만 내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제발 이 지옥을 끝내줘. 수용소를 나오는 동안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귓가에는 수감자들의 비명이, 코끝에는 절망의 냄새가,
눈앞에는 이상훈의 초라한 모습이 아른거렸거든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구토를 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의 평양 거리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화려한 건물들 뒤에 숨겨진 어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눈 속의 공포.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거대한 감옥을.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엔 아내도 믿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아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탈북해야 해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예요. 상훈이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알려야만 해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날 이후 매 순간이 지옥 같았어요.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는 척했지만 밤이면 은밀히 탈북 계획을 세웠죠. 매 순간 들킬까 두려웠어요. 아이들의 순진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고 동료들과 마주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제 주저할 수 없었어요. 수용소에서 본 광경들, 상훈이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체제의 거짓됨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었죠. 수용소 방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고위 간부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제복을 입을 때마다 저는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한때는 자부심으로 여겼던 이 옷이 이제는 죄책감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사무실에서의 일상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동료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거짓과 기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주체사상의 승리?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아팠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주민들을 대할 때였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전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진실들이 저희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쇼.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 희망을 잃은 노인들.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용소에서 본 광경들, 이상훈의 초라한 모습,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꿈속에서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다급히 물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이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학교에서 민석이가 수업 중에 체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대요. 선생님이 민석이를 불러 심하게 꾸짖었고 국가안전보위부에 보고하겠다고 협박했대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민석이, 제 아들이 위험한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엿들은 민석이가 잡혀간 상훈이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금아기가 그런 짓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학교에서 위험한 발언을 하고 만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죠. 제 인맥을 총동원해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했어요. 온갖 구실을 대며 이 일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설득했죠. 다행히 선생님은 제 직위를 의식했는지 일단은 이 일을 묵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석이의 방으로 가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민석아,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내 생각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민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무 거짓말 같아서. 금아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반역자라고 하잖아요. 죄송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진실을 알게 된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또한 제 아들이 그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몸서리가 쳐졌어요. 상상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이 사건은 제 탈북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진실을 알리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아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죠.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의 탈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들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죠. 여보, 우리 어서 이곳을 떠나요. 그렇게 우리의 탈북 계획은 더욱 시급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죠.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민석이처럼 진실을 알게 되어 위험에 처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우리 가족 모두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갈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욱 치밀하게 탈북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은밀히 준비를 진행했어요. 탈북 루트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았죠. 국경지대의 경비 상황, 뇌물을 줘야 할 대상, 강을 건너는 방법 등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했어요.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었어요. 민석이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린 막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말해줄까요? 아내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 또한 그게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평생 살아온 곳,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제복을 입으며 느끼는 죄책감, 민석이의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볼 때마다 우리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드디어 탈북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사무실에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료들의 얼굴, 익숙한 풍경,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기분이었죠. 퇴근 시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들 준비됐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평양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게 마지막이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뒤를 돌아볼 순 없었어요. 우리의 미래 그리고 자유를 향해 가기로 우리는 이미 정했으니까요. 국경으로 향하는 여정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다행히 제 신분증과 약간의 뇌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강가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어요. 저기가 중국이야.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아이들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죠. 서로의 몸의 밧줄을 꽉 묶어내고 막내를 등에 업으며 강을 건너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차가운 물살, 아이들의 떨리는 숨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모든 감각이 극대화된 채로 우리는 숨을 죽이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죠. 그리고 드디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죠. 자유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 동남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은 또 다른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매 순간 붙잡힐까 두려워했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자유의 땅을 밟은 거야.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남한에 도착한 후 우리 가족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공항에 도착해 국정원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조사를 받는 것 또한 익숙치 않았어요. 조사를 하기만 해봤지 받아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상훈이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진실을 전부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햇빛 쏟아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 자유가 꿈만 같았어요. 평양의 거리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죠. 꿈과 희망에 차서 라디오 이야기를 해주던 상훈이의 얼굴이 또 다시 떠올랐어요.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상훈이가 듣기만 했던 세상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정부의 도움으로 정착 교육을 받고 임시 주거지를 배정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민석이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실에서 눈을 반짝였죠. 처음에는 북한에서의 습관이 남아있어 쭈뼛대는 듯 했지만 원래도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는 성격이었던 민석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죠. 저와 아내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 열심히 일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주변 분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탈북민 단체에서 북한의 진실들을 알리기 위해 함께 뭉치고 있어요. 상훈이와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마음이 매우 컸거든요.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닥치는 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제가 상훈이를 구해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자유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 감시한다는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저희는 그 소중함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북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사명이 되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유와 희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북한에서 높은 직위의 호화로운 삶이었지만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해요. 이제는 온전히 저로서 그리고 저희 가족도 각자의 성격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북에 있는 저희 동료들도 이 자유를 꼭 느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저 또한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모두들 그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